보수 정권, 진보 정권 자꾸 바뀝니다만 바뀔 때마다 이 사립대학은 참 제일 좋은 메뉴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고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가장 좋은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에 그러면 원흉이 누구냐?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설립자다, 이사장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치면은 국민적 호응을 받고 언론의 집중을 받는다 해서 어느 정권이든지 집권 초기에는 사립대학을 전부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립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아주 지금까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립대학의 현실과 과제라고 했습니다만 현실과 위기라고 하고 할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현실이 곧 위기입니다, 지금 사립대학에. 그래서 거기에 위기라고 말을 다시 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뭔가 과제는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기도의 제목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오늘날 사립대학은 제가 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점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립대학은 세 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가장 큰 것이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이미 초중고등학보다는 조금 덜 할지 몰라도 대학도 이미 자율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의 한계입니다. 재정의 한계로서 사립대학이 지금 15년째 등록금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점에 다다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사회적 비판입니다. 사립대학, 특히 법인에 대한 이런 사립대학은 얘기 안 해도 재단하면 꼭 무슨 비리의 원상, 조금 잘못하면은 다 비리의 근원,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 비판, 이것이 쌓여온 것이 우리 이 세 가지의 지금 현재 직면한 위기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사립학교의 태생과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사학 설립자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먼저 사립학교는 국가가 교육의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독지가들, 설립자들, 교회 교단에서 사립대학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의 수요를 감당하게 한 것이 이 사립학교의 제도고, 특히 사립대학이 그렇습니다. 사립대학의 설립자들이 대개 개인의 재산을 다 바쳐서 이 설립한 대학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사립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의 본질은 처음부터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이나 학생이 직접 수익자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필요한 것을 내서 학교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것이 사립대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보다 사립대학 제도를 먼저 채택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대학 같은 데 많이 발전을 해서 기부금도 많이 받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작이 수익자 부담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의 설립자들은 그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립대학을 안에 반지 팔아서 내가 땅 다 팔아서 세웠고 안에 반지까지 팔아서 세운 반지동산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수요자 쪽에서는 집에 돈 팔고 소 팔아서 대학 다닌다고 아마 우골탑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우골탑은 상아탑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립대학이 이렇게 위기에 도달하게 대한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많이 감상하시는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립대학 제도를 미국에서부터 도입하신 것을 한국에 도입하셔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이승만 대통령이 60년까지 집권하시는 동안에 47개가 사립대학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제3공화국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사회학 척결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정부 이후서부터 60년까지 성장해 오면서 굉장히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급격히 늘어나고 또 학교에서는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하니까 정원도 없이 막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 정권에서 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살 만한 호재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회학 척결이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 소탕,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비리 근절, 비리 청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사립대학들 설립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연행도 되셨고 가서 조사도 받으셨고 아주 큰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1963년도서부터 사립학교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립학교법이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립학교법이 제정이 된 건 좋은데 그것은 그 사립학교법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에 쓰던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갖다가 베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사립학교법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입니다.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갖다 써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하시는 동안에 산업화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의 인재들이 많은 그 공헌을 하는 것을 보시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래도 법은 그대로 놔둔 채 많은 완화를 하며 비교적 우호적으로 이제 정권을 끝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1981년도에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 입법으로 사립학교법을 대폭 개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 과정도 국회 과정도 없이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데 이 개정된 내용은 보면은 제가 여기서 법 전문가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인간의 기본권, 사립학교 설립자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것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정권이 자꾸 바뀝니다. 이제 뭐 우리 얘기하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자꾸 바뀝니다만 바뀔 때마다 이 사립대학은 참 제일 좋은 메뉴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고 언론에 관심을 끌기 위한 가장 좋은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에 그러면 원흉이 누구냐?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설립자다, 이사장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치면은 국민적 호응을 받고 언론의 집중을 받는다 해서 어느 정권이든지 집권 초기에는 사립대학을 전부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립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아주 지금까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대학의 입학금 없애고 여기 우리 계신 이영선 총장님 하실 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입학금 없애고 전형료를 전부 낮춰라. 그걸 대통령이 직접 취임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교육부에서 그거 안 하면은 불이익 준다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립대학의 지금 현실입니다. 뭐 중고등학교도 뭐 다 같을 줄 압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사립대학 자체 내에 내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개 지금은 거의 안 계십니다만은 소수의 이제 설립자 경영자들이 이 사회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설립 당시서부터 고수해오던 그 경영 방식을 그대로 해오셔서 사회에 비판받으실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고등교육 수요가 과도하게 팽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확장이나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으니까 사립대학은 사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것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또 문제점이 80년대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또 그 해서부터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90년대까지도 사립대학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때 이미 인구 감소라는 게 예측이 됐는데 대통령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지역에서 사립대학 인가가 이권이 되는 이런 인식이 될 정도로 사립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지금 전문대 포함해서 4년제가 183개입니다. 제가 사립대학 총장할 때 더 있었는데 지금 폐교한 대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립대학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국가고등교육 체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로부터는 통제와 감독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학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의 한 5%가 안 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 보답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교부금법이 특이해서 이 정부 재정으로 사립대학법인에는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에는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특수목적 사업이라 그래서 대학의 뭐 보고서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점수에 따라서 액수를 매겨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온 대학은 거기에다가 또 투입하는 재정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계속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대학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 재정 지원을 못 받으면 그 대학은 낙인이 찍힙니다. 여기는 부실대학 이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립대학은 두 가지의 이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등교육 체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거의 지금 뭐 무시가 되다시피 했고 이런 그 비리의 온상 아직도 그렇게 특히 재단 하면은 비리의 온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사립학교 보면 학교 법인입니다. 법인 네트워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 용어도 없는데 재단 하면은 꼭 설립자가 재단이시고 학교의 교장님들이 재단이신데 그분들을 그렇게 다 매도하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은 여기 이사장님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사립대학이 지금 처한 입장입니다. 사립대학의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혁신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 사립대학의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참고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대학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지금 우리는 또 학생들에게 지식 인격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학이 처한 현실에서 지금 재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 형식상으로는 교목실도 있고 또 채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참 우리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 대학들이 처한 위기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신학대학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재단, 법인이 그래도 살아있는 데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상당히 이것마저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페미니즘이나 인본주의에 너무 젖은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 신앙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최재형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단 방법 안가린 경쟁으로 부만 추구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 아주 팽배해 있어서 학생들 역시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떤 수단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느냐 이런데 젊은 학생들이 아주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메모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기독교를 가장한 그 이단, 그 범죄 집단들과 학생들이 기독교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약 40%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대학은 입시를 공고할 때 기독교 대학이므로 들어와서 기독교에 관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해서 오니까 비교적 다른 대 학생들보다 한 40, 좀 높습니다. 기독교 학생 비율이. 그런데도 이 학생들의 계중에는 뭐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학생이겠습니다만 그런 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들이 가장 지금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기독교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대학은 아마 유일한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던데 교단이나 교회가 없이 한 평신도가 설립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기독교 대학 연합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지 나름대로 그때 이제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 설립자님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더 감당해서 애를 쓰고 써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모든 대학들이 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데는 한계에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학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0만 명의 지금 그 유학생이 있고 저희 대학에도 한 2,5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유학생들을 자꾸 더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이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 재학하건 다른 그 일반 대학의 재학학원 간에 우리 교회들이 그 학생들의 친구를 통해서 교회 그 학생들을 좀 케어해주고 자꾸 신앙을 전하면은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모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